오늘은 경제지표 잠깐 들여다보고요. 그 다음에 제 동영상에서 학습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으세요. 뭐, 지표나 이런 것들을 어디서 보느냐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첨언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립적이지 못하고 편협하다 이렇게 의견을 내신 분도 있는데, 그게 좀 시각을 좀 바꾸셨으면 한다.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에 말씀드린 건 학습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한테 스스로 자산 관리를 하고 자산에 대한 시장 분석, 경제지표 분석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동영상을 촬영하는 겁니다. 일단은 S&P 500 지수가 1% 또 올랐어요. 근데 이제 추세는 아주 해석해보면 단순해요. S&P 500 지수가 이제 6개월 동안 이렇게 움직였는데 6월 초에 반등의 정점을 치고 나서 지금 이제 그걸 뚫으려고 계속 애를 쓰고 있는데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코로나 재확산이 빨라지고 있고 재봉쇄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는 뭐죠? 진짜로 확 재봉쇄가 되는 게 현실화되거나 지표가 현실화되지 않으면 난 안 꺾일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것들이 확산된 상태에서도 얘가 밑으로 안 꺾인다면 그건 굉장히 투심이 강한 거고, 그때라면 정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추세가 이제 올라갈 거다라고, 새로운 사이클을 만들 것이다라고 고민은 이제 그때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 근데 다만 이제 오늘 올라간 거는 이제 YTN 기사입니다. 길리어드가 렘데시비로 코로나19 중환자 사망 낮췄다고 나왔는데, 이거 예전에 나왔던 저거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처음 나왔을 때고. 렘데시비로 처방받은 환자 14일 내에 사망률 7.6, 그 다음에 안 받은 사람 12.5. 그러니까 이제 100명 중에 렘데시비로 처방받으면 14일 이내에 죽을 확률이 7.6이고, 7명 죽고, 안 받으면 12명 죽는다 이거죠. 그 다음에 중환자한테 투여했더니 14일 안에 회복 74.4, 안 받은 사람 59. 이건 뭐냐면 100명 중에 렘데시비로 처방받으면 14일 안에 회복되는 사람이 74명. 그거 처방 안 받아도 회복되는 사람 59명. 15명 차이 나거든요. 회복하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거? 물론 사망률을 낮춘 건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밑에 토를 또 달았어요. 길리어드 이번 발표, 뭐 추가 임상실험 확인할 필요 있다. 지난번에도 그랬죠. 주가 부양을 위해서 이제 작업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다만 이제 이렇게 되든 안 되든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거 있잖아요.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합니까? 전파력이 강한 게 문제지. 이게 사실 14일 안에 회복되는 게 요 숫자 15명 준다고 해서 전파력을 회복할 수 있나요? 넘어갈 수 있나요? 전파력이 의료 대란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 의미 없는 수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거 단기 부양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유시장이. 코로나 사태는 캘큘레이티드 리스크 블로그닷컴에 나오는 데이터 차트, 이거는 진단자 수, 이거는 검사자 수, 이게 확진되는 진단율이잖아요. 확진율. 보시면 추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일단 심각한 상황을 계속 지속하는 것 같고, 이 추세가 계속 올라간다면 훨씬 더 심각해지겠죠. 근데 이걸 막으려면 이제 재봉쇄를 해야 된다는 게 문제죠. 재봉쇄를 해서 시간이 지나서 이걸 막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재봉쇄가 돼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진행되는 게 지금 안 좋다는 거죠. 이제 주택시장 데이터를 좀 볼 건데요. 그러니까 캘큘레이티드 리스크 블로그닷컴에 블랙나잇 관련된 데이터인데, 이거 계속 보여드렸지만 집을 유예하는 거 모기지. 그런데 보시면 6월 이후 7월 초에 쭉 갑자기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줄어든 거죠. 집을 유예하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재확산. 두 번째, 과연 월 600달러씩 주는 그 실업수당, 추가 실업수당이 연장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다주택자, 임대사업자가 이제 월세 받는 트리커인데, 상황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작년도 올해. 그래가지고 작년 대비 안 좋았다가 4월에, 5월 달에 더 좋아지고 6월 달은 거의 작년 대비 육박했어요. 다만, 최근 7월 6일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7월 6일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약간 이상하게 추세가 계속 올라왔는데 뚝 떨어졌죠. 얘도 떨어지긴 했지만 같이. 근데 이 퍼센테이지 비율 폭이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왜 그렇지?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게 끝날 때가 다 돼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레드핀 데이터를 보면 잠정 주택 판매 수가 약간 선행지수의 의미가 있으니까 이걸 보는데, 이제 약간 전년 수준까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주택이 판매된 숫자를 놓고 보면 아직까지는 상당히 못 미치고 있다라고 하고, 증가율이 약간 감소했다라고 하는 걸로 보면 주택시장은 아직 완전히 위로 살아나고 있다, 아래로 꺾이고 있다를 판단하기가 애매모호한 상태입니다.
자, 이제 경제 지표를 어떻게 보냐, 어디서 보느냐. 일단 종합적으로 정리된 책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세계 경제 지표의 비밀이라는 책인데, 이거 제가 2009년도인가 2010년도에 산 책입니다. 근데 이게 워튼스쿨에서 이게 필독서로 나와 있어서, 야, 참, 미국에 있는 애들은 이런 책을 애들이 이 워튼스쿨 학생 애들이 읽는단 말이야. 그래서 좀 놀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PB도 안 볼 건데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어떤 경제 지표가 어떻게 움직일 때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게 설명되어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책이 절판이 됐답니다. 제가 이제 모르고 이제 금융연수원에서 수강생을 중복으로 들었던 한 두세 번 만난 분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이게 없대요. 중국 시장에도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요 제목, The Secret of Economic Indicator라고 하는 제목하고, 그 다음에 버나드 보물이 이 사람 지은이거든요. 이 사람 두 개를 검색하면 아마존의 이 책입니다. 여기 이제 2020년 12월 14일 딱 나왔네요. 아직 나오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걸 검색하시면 이 책을 살 수 있을 건데, 영문자로 돼 있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그 지표 이름하고 그 밑에 설명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일정 수준은 약간만 노력하시면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데이터 이런 것들을, 사이트를 알고 싶으시잖아요. 그거는 아주 쉬워요. 여기 있는 제목 같은 것들 있죠, 이거. 혹은 이 사이트명, 이거를 구글링 하시면 돼요.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안 됩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거는 우리 집 화장실 물 때 못 빼요, 이런 거 하실 때나 해야지. 경제지표 하실 때는 항상 구글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다 찾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보시면 제 경제지표들이거든요, 제가 보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다 어떤 섹터나 어떤 분야별로 다 나눠놨잖아요. 이거 국가별로 분야하시면 안 돼요. 국가별로 하면 나중에 다시 이렇게 바꾸시게 될 건데, 이거가 전부 모이는데, 지금 R&D 시작한 분 이후부터 계속 모았으니까 한 20년 모은 겁니다. 이 데이터가 이 데이터 사이트가 어디인지 아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느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언제 이걸 쓰느냐,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R&D를 계속 하면서 알아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가의 얘기를 읽을 때 그 경제지표를 이 사람이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이해하게 되면, 그 경제지표를 반드시 리얼타임으로 찾을 수 있는 사이트를 검색해서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사이트 URL이 없어질 때도 많아요, 중요한 데이터들이. 그러면 그걸 다시 찾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찾는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물론 제 연수원 강의를 들으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데이터들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 드릴 때는 그걸 다 설명하고 드려요. 쓸 줄 아는 게 만들어 놓고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내가 스스로 뭔가 R&D를 해서 자산관리를, 내 자산관리를 하거나 능력을 높이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항상 전문가들의 분석 정보를 볼 때마다 그걸 충분히 이해하고 그걸 투자 시장에 어떻게 접목하는지도 고민하신 이후에 그 데이터를 항상 모아서 축적하고 계셔야 돼요. 그렇게 이제 R&D를 하셔야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어떤 분석이 편협하다, 중립적이다, 편협하지 않다, 이거를 이해하는 게 곡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항상 시장은, 특히 주식시장은 두 가지로 나눠요. 어떤 사람은 간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안 간다 그러고 나눠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떤 걸 판단할 줄 모르면, 간다는 사람 쪽에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간다는 쪽에 가요. 그 다음에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쪽은 아니다라고 가거든요. 그런데 간다는 사람이 이기는 케이스가 항상 많아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안 간다는 쪽이 맞는 케이스는 경기 수축 국면이 심화된 시점에서부터, 심화된 시기만 그 일이 발생하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주식시장이 반등을 치면서 계속 올라가는 액션이거나 반등을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계속 간다고 말하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문제는 안 간다고 말할 때 이제 그걸 했다가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건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이거 예전에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경제지표는 이렇게 네 가지 종류로 나눠지거든요. 이쪽은 실물경제의 흐름을 좌우하는 거고, 이쪽은 그 자산시장에 대한 패턴인데, 실물경제의 흐름은 이 돈의 흐름하고 실제 실물경제가 맞물려서 움직여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중앙은행에서 자금을 살포하잖아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 자금을 살포하고, 그죠? 근데 경제가 좋을 때는 중앙에서 기준금리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 실물경제 움직임에 따라 얘가 작동하기도 하고, 얘의 움직임에 따라 얘가 작동하기도 합니다. 뭐 이거는 가치인데 이쪽은 설명 안 할게요. 왜냐면 너무 고평가돼 있으면 주식시장이 밀려 내려갈 수도 있죠. 너무 저평가돼 있으면 밀려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쪽이 좋으면 주식시장이 올라가나 이쪽이 나쁘면 이게 내려가는. 그래서 이게 네 가지가 상호 연동되는 거예요. 자산시장과 실무시장. 그게 상호 연동돼서 움직이는 건데, 우리가 편협하다고 얘기하는 건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혼재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실물 경제를 주식시장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윗방향으로 계속 베팅을 하는데 실물 경제 이런 거 다 무시해. 그거 안 중요해.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연준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야. 이렇게 말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편협했다는 거죠. 그 연준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는 게 지금 악화되고 있거나 악화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 예를 들면 코로나가 재확산돼서 재봉쇄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떤 걸로 해소될 거야, 어떻게 움직일 거야라고 예측하면서 그걸 떠받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아니야 연준이 모든 걸 다 해결할 거야 지금까지 그래봐서, 이렇게 하면 그게 편협하다는 거죠. 우리가 투자가 맞고 틀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맞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맞았다고 한들 그게 좋은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향후에 또 작동했다가는 자산 관리에서 크게 손실을 볼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식시장을 분석하는 거는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뭐를 떠받쳐야 되냐면 경기라고 하는 경기 사이클이라고 하는 떠받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주식시장을 볼 때는 경기 사이클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문제는 경기 사이클은 하나로 판단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복잡다단한 여러 가지 경제 지표, 생산, 투자, 재고, 고용, 뭐 심리, 소비, 가동률, 거기다가 뭐 연준의 어떤 개입, 정부의 개입, 그 다음에 뭐 자산시장 같은 경우에 자산시장의 버블의 붕괴, 정말 복잡한 문제들이 다 꼬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걸 다 봐야 되는 게 그 이유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 아니야 연준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야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주장이 편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간다고 말하는 게 편협한 게 아니고, 내려가고 말하는 게 편협한 게 아니고, 오른다 내린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는 그 밑에 있는 근저에 있는 근거들이 한쪽 영역에 치우쳐 있으면 그게 편협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문가 주장을 받아들일 때, 이 사람은 올라간다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내부 분석이 한쪽에 편협된 영역에서만 주장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방향성은 무시하고 그 사람이 주장만 받아들이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의 주장을 다 검토해 봤더니 여러 분야로 다 이렇게 묶어보면, 올라가는 거다, 내려가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능력을 키우셔야 되거든요. 또 한 가지는 지표를 속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 S&P 글로벌 데이터인데 제가 이걸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컨퍼런스 보드에서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가 91 정도까지밖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80대에서 갑자기 98로 올라가서 주식시장이 확 튄 적이 있었죠. 그 지표를 보여드렸는데 그 뒤에 이제 S&P 글로벌에서 조사한 데이터, 이 데이터를 보면 밑에 나오죠. 향후 3개월 뒤에 긍정적일 거야 그랬더니 확 올라갔어요. 긍정적일 거야, 툭툭 올라갔죠. 부정적일 거야, 아니요, 갑자기 뚝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심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비자들이.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근데 그런데 향후 90일 동안, 작년 90일 동안 쓴 것보다 더 많이 쓸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요가 50%가 넘고 네가 10%가 약간 넘어요. 그러면 이 지표를 믿어야 됩니까? 뭐 무조건 좋아질 거라고 그냥 말한 걸 믿어야 돼요? 실제로 쓰는 양을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와 실제 지표와 그 내부적인 분석이 다른 게 있으면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연준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예요. 예, 모든 걸 해결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해결해 준다고 잔뜩 샀죠? 그렇다 안 사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상황은 안 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추적 트레이닝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추적해서 뭔가 지표들을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있으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연준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야? 네, 해결해 줄 수 있죠. 근데 연준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 언제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주식 붕괴가 일어나면 또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쓰고 있는데 그걸 추적하지 않고 있거나, 이렇게 옛날에는 썼는데 지금 추적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미 모기지 시장이 좀 괜찮아지고 있다는 걸 보여드렸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곳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죠. 뭐냐면 이건 그 아시아경제 기사인데, 텅 빈 백화점 호텔에서 상업시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뭐 거래 건수 30, 규모도 30 줄었잖아요. 그러면 주택시장은 괜찮은 것 같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상업시장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으네. 이거 경제에 여파를 미치는 거죠. 그죠? 거주지는 안전화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월세를 그나마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월세를 내는 건 당연한 거고 밖에 나서 써야 되거든요, 돈을. 월세를 내는데 그것 보면 밖에 나서 못 쓰는 것도 사실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또 한 가지는 그 밖에 나가서 못 쓰는 것 때문에 어디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상업시장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들여다봐야 되고, 또 한 가지 또 보면, 예를 들면 이거 많이 보여드렸죠. 캘큘레이트 블로그리스크닷컴에 나오는 그 호텔 뉴스 나우닷컴의 점유율, 호텔 점유율. 와, 40% 넘어서 막 달려가고 있어. 그럼 호텔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사에 보면 뭐가 나와요? 밑에 저당증권에 하면 연체율은 5월부터 더 올라가서 호텔이 가장 높아요. 이건 뭐예요? 점유율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호텔은 좋아지고 있어요, 상황이 나아지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호텔이 호텔 경영을 위해서 쓰고 있는 돈이 말라가지고 연체를 하고 있는 게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무슨 얘기죠? 호텔 파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데이터가 있기도 하지만, 사실 그 내면을 들여다보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이게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이 어떤 상황을 추적하지 않고 있거나 그걸 복합적으로 안 보고 있거나 내면적으로 파지 않고 겉면만 보고 있다거나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어떤 A란 전문가와 B란 전문가가 분석을 하고 있을 때 이런 것들이 편협하다, 편협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거지, 어떤 사람은 무조건 아랫방향으로만 말해, 어떤 사람은 무조건 윗방향으로만 말해, 이게 편협한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때 서야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계속 트레이닝을 하셔야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크리닝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배양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